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 1단원 계속 진행을 하겠고, 비과세 요건, 이제, 이 비과세 요건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이 비로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법령에 따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돼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이거는 좀 지어주세요.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X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전원이 다 같이 공동으로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세대 내에서 세대 구성원이 양도일 현재 결국 1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해서 세대 전원이 함께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X 치겠고, 거주기간 보시면은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 아니었으면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취득 당시에 거주 조정 지역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조정 지역이 됐어도 취득 당시가 조정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따가 후수라는 3단원에서 실수 사례 그리고 예규 분석에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거주 기간이 함께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때 세대 전원 기준이 원칙이에요. 세대 전원이 모두 같이 살고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해요. 대신에 부득이하게 뭐 학교를 딴 데를 간다거나 또는 사업 때문에 다른 곳을 간다거나 또는 질병 때문에 어디 요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해줘. 인정이 돼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는 주택과 아까 말씀드린 부수토지 있죠? 주택, 이에 딸린 부수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건물분 따로, 주택분 따로 등기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각각 2년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하고 나서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좀 불분명한 경우에는 외관상 형식적으로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했었던 기간까지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조정지역 거주요건 법령 개정에 따른 예외적 판단인데 이거 이제 이 거주요건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2017년 8월 2일 날 들어왔었거든요. 이때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분들은 거주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더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었어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개정 규정이니까 너무 면밀하게 꼼꼼하게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전에만 혹시 취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거주요건이 적용이 안 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7년 8월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개정 전이니까 그때 조정 지역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은 안 된 거예요. 취득은 소유자 명의가 바뀌거나 잔금을 치렀을 때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된 건데, 취득이 된 건데, 이전에 취득은 못했지만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되면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때 계약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었으면 안 돼요. 예, 다른 주택이 있었으면 안 되고 딱 그 주택 하나만 있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규정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개정 이후에도 거주 요건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후술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조정 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정 지역 확인해 보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들어가셔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합해서 검색하면 행정규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어디가 조정 지역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은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이제 레벨업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무상으로 받는 경우랑 살아생전에 그냥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라고 하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기산을 시작을 정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답신을 드리자면은 상속과 증여 사실상 동일한데 같은 세대원 간 상속했으면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을 해요. 예. 근데 만약에 다른 세대였잖아요. 세대를 독립해서 별도로 거주하셨으면은 상속 개시 사망하셨을 때부터 양도일까지 기간만 계산이 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세대원 간 증여했으면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세대가 달랐으면은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비과세 판단 기간에 있어서 2년이 되나야 안 되냐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아예 안 내거나 또는 전부 내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거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취득한 거에 있다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상태예요. 레벨업이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취득 방식에 따른 보유기간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 방식에 따른 보유기간 선정 방법인데 비거주자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여야 하죠. 대원칙이 거주자여야 하는데 내가 잠시 국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해외로 일을 나간 거죠. 해외에서 뭐 재산도 형성하고 우리 가족이 잠깐 이민 갔다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아직 안 판 거죠. 그럼 보유는 내가 계속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때 그럼 보유와 거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다시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온 거죠.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부 통산할 수 있어요. 비거주자랑 거주자로서 보유 거주한 걸 모두 통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였었던 기간만 통산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이 뭐죠? 노후된 주택을 법령에 따라서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볼 수 있는데 단순히 소실되고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이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 포함하고 공사기간 동안은 보유한 걸로 안 봐요. 예. 그리고 신축주택은 당연히 포함한 걸로 보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이 두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하고요. 도정법이라고 하죠. 저희가 도정법, 그다음에 빈지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정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랑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합하는 건 동일한데 공사기간에 대해서 보유기간도 함께 합산을 해줘요. 특이하죠? 털어서 없어졌을 텐데도 이땐 보유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거주는 할 수 없으니까 거주한 기간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아보시면 조금 더 레벨업 심화돼서 이해하시는 게 되겠고요. 40페이지 보시면은 40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 좀 예외적인 건데 요건이 아까 2년 보유였었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거주까지 포함이 되죠.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2년 이상입니다. 네. 이랬을 때 예외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충족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있는데 언제냐?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에서 임차했다가 취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처음에 살았다가 계속 전세나 이제 월세를 주고 살다가 나중에 취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팔았어요. 이때는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보유나 거주 요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도 처음에 임차했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5년만 거주했으면 보유랑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진 않고 특수한 케이스인데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실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은 2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갑자기 수용돼서 없어져 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3, 4번 이 레벨업이 보이죠? 이건 뭐냐면은
자, 먼저 읽고 나서 다시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이주법에 따른 출국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도 출국이에요. 예, 결국 출국인데 출국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대전제가 뭐였냐면 거주자였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거주자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보시면은 출국을 해서 오랫동안 있다면은 거주자라는 건 개념 뭐죠?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출국을 해버리면은 비거주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출국하는 순간 된다는 뜻은 아닌데 카운팅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팔아도 비과세가 되느냐?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예, 보유와 거주하지 않았어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레벨업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서 후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계속인데 다섯 번째 예외는 뭐냐면 1년 이상만 거주했는데 어떤 사유냐? 예,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보유 거주 요건을 예외로 해요. 이거는 제가 3단원에서 사례 분석에서 하나 소개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 지역에서 공고 이전에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 기한 제한은 받지 않아요. 아까 법령 개정 전에 있었던 거랑 조금 유사하죠. 뭐냐면은 조정 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은 안 했지만 계약은 체결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된다면은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는 그냥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한 걸로 가름을 해준다 이 뜻입니다. 보유 요건만 만족하면 된다 뜻입니다. 대신에 이때도 조건이 있는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 갖고 있었으면은 조정 지역 공고일 전에 계약금도 주고 매매 계약 체결했어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그걸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과세를 받습니다. 42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레벨업 아까 말씀드린 그 비거주자 관련이에요.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예외적으로 제가 언제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판례의 내용인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 입법 취지는 뭐냐면은 취득할 때는 최소한 거주자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도할 때 비록 비거주자이지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은 비과세 시켜줄 건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취득 시점까지 비거주자였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은 오늘 복잡하죠 좀 이렇게 읽어만 볼게요.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만 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는 당시의 거주자였어야 되고 대원칙입니다. 예. 다만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그가 거주자였을 당시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은 했는데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파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법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법 취지는 취득 시점에는 최소한 거주자였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새 좀 다국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때 이런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양도해도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이때 대전제는 취득할 때는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마무리하고 양도소득 계산으로 넘어갈 건데 요약했어요. 자, 이걸로 나중에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써가지고 활용하시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보자면 1세대 관련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인데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은 전 세대원의 보유주택수 확인이 필수예요. 세대원 전체 보유주택 수로 1주택을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면 주택이지 공부상 용도나 또는 무허가냐 등기가 안 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주택 외에 보유 중인 다른 부동산이 과연 진짜 주택이 아닌지를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수토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복잡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는 적용 대상이 별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독주택 같은
일정 면적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해요. 당연히 우리 앞마당으로 썼으니까 비과세 되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면적만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보유 요건 당연히 2년 이상 보유하겠고요. 물론 예외 규정도 같이 보시면 돼요. 2년 못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예외 규정이 있으면은 2년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 요건 있죠. 역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다음에 고가주택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물론 전부 과세하는 건 아니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예.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단원은 마무리하겠고 이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기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양도소득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과세표준 계산 흐름이라고 돼 있는데 과세표준이 뭐냐면은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과세 기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과세 기준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 표준을 계산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 수강하시는 납세자분들께서 직접 계산하는 일은 흔치는 않으시겠지만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대리인과 상담을 하시거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흐름을 보시면은 결국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리고 다른 필요경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만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양도가액을 알아볼 거예요. 양도가액인데 대원칙은 양도는 무슨 금액으로 계산을 하느냐면은 본인이 실제 판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15억에 팔았는데 다운 계약서 써서 9억에 팔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실질 거래가액이에요. 아주 단순한데 실질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 규정의 대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소득세법상 내가 만약에 특수한 사람과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특수관계인에게 거래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실질거래가액 예를 들어서 15억에 양도했어도 그걸로 계산 안 하고 조정이 들어가요. 이 조정은 뭘로 들어가는 걸까요? 약간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가라는 단어로 조정을 해요. 특수관계인간 거래했었으면. 그러면 실질거래가액을 인정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이제 심한데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가 무엇이 다르고 왜 적용하느냐. 사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타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적용 여지가 사실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가장 쉽겠죠. 아파트가 이제 주변 시세가 우리 단지 내 시세가 10억에 팔린다고 쳐볼게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저도 집을 팔고 싶어서 내놨더니 누군가가 선생님 4억에 팔면 안 되겠습니까 해요. 그럼 4억에 파실 이제 수강자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그럴 거예요. 왜냐? 시세보다 너무 낮게 팔 유인이 없겠죠. 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는 남 간의 거래, 타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효력이 없어요. 왜냐? 반대로 시세가 10억인 거 뻔히 알고 저를 찾아온 분한테 저는 20억에 팔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살까요? 안 사겠죠. 결국 조정돼서 주변 시세에 맞춰져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를 차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후술 하겠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때문이에요. 특권 거래 때문이에요. 특권 거래 때문에. 이때는 조정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규정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이에요. 증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요. 그럼 이제 시가예요. 시가가 중요한데 시가가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유사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아까 제가 예시드렸지만 주변에 다 10억에 파는데 제가 혼자 20억에 벌려면 어차피 거래가 안 될 거잖아요. 비싸니까 안 사겠죠.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10억에 팔았을 때 그 10억이 시세가 되겠죠. 네,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저 옆에 보시면 이상한 법령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고 법인세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준용하는 규정이에요. 시가를 그러면 뭘로 계산합니까? 아, 얘를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법인세법 시행령 왜 있느냐?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은데 개인과 법인이 거래했었을 때는 법인세법을 에 있는 시가 규정을 준용하고는 있어요. 이건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너무 특수한 케이스나 뭐 복잡한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셔도 좋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가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계산합니까? 아무 때나 실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 시세로 조정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대상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이랑 아무 상관없이 시세로 조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이거를 일명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건이 있어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 얼마까지 감소시킨 걸 부당하다고 하나요? 라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얼마냐면은, 요건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요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돼요.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데, 첫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요건 외우시면은 굉장히, 어떤 세법을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좋아요. 뭐냐면은, 고가 매입하거나 또는 특수한 개인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즉 저가 양도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거고 나머지 니은은 뭐냐면은 역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인데 그럼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이냐? 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만약에 너무 싸게 샀다, 너무 싸게 팔았다 라고 짚을 때는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둘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은 부당행위로 봐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3억. 그리고 얼마죠? 시가의 5%보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해서 시세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 사례도 한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같이. 두 번째, 이제 시가 계산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그 기준, 아까 올려다 보면은 이 시가 있죠? 이 시가는 그러면은 무엇으로 계산할 건가에 대해 무엇으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인데 첫 번째 1순위예요. 1순위는 역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수용이나 경매 같은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강정평가한 금액이거나 유사한 매매 사례가 아까 제가 아파트 단지 말씀드렸죠? 그 유사한 단지 내에서 사고 팔리는 그 금액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참조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팔리는 부동산 같은 거예요. 뭐 아파트야 뭐 여기저기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많이 팔릴 텐데 안 팔리는 재산들 있죠. 이런 거는 뭐 수용당한 경우도 없을 것이고 경매당한 경우도 없을 것이고 매매 사례가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순인데요. 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오늘 대주제는 아니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시세 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예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과 법인 간에 계산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요거는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가가 대표적으로 매매 사례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사례가. 앞에 유사를 붙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 이거 어디서 대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느냐면은 이거 아시죠? 홈택스 들어가서도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수강하시는 납세자분들께서도 한번 내가 뭔가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겠다 또는 뭐 증여하겠다 상속이 얼마로 일어날지 그 금액이 궁금하다 할 때 참조할 수 있어요. 이 세금 신고란에 들어가셔서
상속증여 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있어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는 공동주택, 뭐 아파트겠죠, 당연히. 예. 하고 일자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이시듯이 이제 이게 나와요. 유사 매매 사례가 얼마인지 나와요. 매매 가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쭉. 그래서 이런 것들로 참조하면은 이제 건강하게 납세를 이제 할 수 있는 성실 신고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 더불어서 국토교통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조회랑 같이 하면 좋아요. 실거래가 조회. 홈택스랑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홈택스잖아요. 홈택스랑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함께 조회하는 게 좋은 게 홈택스에서는 이 실거래가 조회랑 연동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좀 차등이 있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면은 조금 더 성실한 납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그러면은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범위인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했는데 특정 기준에 해당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그 주체가 뭐냐면 특수관계인인 거잖아요. 그때 이 범위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 특수관계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세목별로 달라요. 세목별로. 이 세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배우고 있는 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소득세, 그리고 뭐 법인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그리고 뭐 이제 뭐 지방세도 있거든요. 지방세별로 각각 달라요. 근데 오늘은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해 특수관계인과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가실 거 필요 없고 특수관계인이 첨예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소통하는데 원활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친족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소득세법에서는. 예. 보면은 4촌 이내의 혈족 나고요. 피가 섞인 가족 말하죠. 3촌 이내 인척은 역시 네,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 그 가족 관계죠. 결혼으로 형성된 거죠. 예.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는 이 범위가 더 넓었어요. 6촌 이내 혈족이고 4촌 이내 인척이었거든요. 근데 줄었습니다. 예, 줄어가지고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에요. 그리고 이 배우자 있죠?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사실혼까지도 포함합니다. 사실혼까지도 포함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친생자 나오고 본인이 뭐 생부나 생모인 경우에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미음은 이런 규정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수강하시는 이제 납세자분들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면은 내 사업장의 종업원이랑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하면은 부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그 다음에 내 혈족이나 인척은 아니지만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피도 안 섞였고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인척도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연관관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자랑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본 상식으로 이 인척에 대해서 알아두면 또 좋은 게 있거든요. 인척. 여기 인척 있죠. 인척의 범위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인척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이 있고요. 길지만 쓸게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를 인척이라고 해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하나 안 적은 게 있죠. 뭐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얘는 인척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사돈이 있습니다. 사돈. 사돈과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에요. 자, 혈족이라는 거는 내 자녀죠.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의 부모님이죠. 인척은 아닙니다. 예, 다만 다른 법에서 이 사돈에 대해서 특수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복잡해요. 경영 지배 관계인데 얘는 복잡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임직원 있었죠.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서
법인이 나왔네요, 갑자기.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법인과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에요. 지배적인 영향력은 무엇이냐? 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A인데 내가 또는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 갖고 있으면 그 법인이랑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럼 이제 조정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의 조정인데요. 시가로 제가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가 양도한 경우가 있고 고가로 양도한 경우도 좀 보시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레벨업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고가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이랑 거래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사람, 법인이 아닌 사람이랑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 거래할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실제 판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요. 이거 지금 한눈에 안 들어오시죠? 이거 계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산 사례를 보면서 해야지 글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나와요. 첫 번째 예시인데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사례인데 아버지 주택을 자녀한테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시예요. 전부 다 가정이고 아버지가 딸이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실제로 시가가 그러니까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볼게요. 주변에서 16억에 팔리는 것을 신고를 10억에 한 거예요. 낮춰서 한 거죠.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시세 대비 낮게 거래하면은 실질 거래 가액으로 양도했어도 인정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계산을 다시 하는데 뭐냐면은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이 16억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양도자 기준입니다. 양도자 기준. 그리고 이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에서 거래 대가를 차감한 게 과연 3억과 시가가 여기서 16억 가정했었죠. 16억에 5% 이상 차이 나는지. 당연히 16억에 5% 이상이 더 낮은데 이미 6억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당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16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참조용인데 참조인데 딸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싸게 산 딸한테. 비싼 거를 싸게 샀으니까 이득을 취한 거죠. 16억짜리를 10억에 취득했으니까 6억이나 손해를 보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딸한테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의 수만 알아두시면 좋은데 얼마만큼이냐면은 계산 구조가 있어가지고요. 증여이익이 3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규정이 있나 보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두 번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경제 행위에 있어서 두 가지 과세가 일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 과세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양도자한테 과세되는 거고요. 이 증여세는 누구한테 과세되죠? 양수한 자녀한테 과세되는 거라서 한 사람한테 두 개 세금을 부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을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고가양도예요. 아까 저가양도랑 고가매입만 알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고가양도 했을 때도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추후에 후수라는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도 얘가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오늘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판서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만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복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인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번엔 파는 거예요. 거꾸로. 주변 시세는 16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조금 더 돕고 싶은 마음에 비싸게 사준 거죠. 그래서 20억을 준 거예요. 20억을. 신고 금액을 20억으로 올린 거죠. 올린 거예요. 이때 양도자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양도자 기준에서. 20억으로 신고를 할까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양도자는 20억으로 신고하지 않아요. 여기 답도 나와 있지만 뭔가를 빼줘서 양도소득 계산해요. 세무사님 왜 양도가액이 20억인데 왜 1억을 빼주나요? 왜냐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싼 거를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매각했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득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양도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증여세도 나와요. 딸한테는. 근데 무조건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 참조하시면 좋은데 과세되는 계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1억이에요. 1억. 그 1억은 양도자인 자녀한테 양도세도 물리고 증여세도 물리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이 증여이익은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19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요. 이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직접 계산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고 다만 의사결정할 때 내가 남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촌이네 혈족 또는 삼촌이네 인척한테 뭔가를 팔 때는 이러한 규정이 있구나 정도는 체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가양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고가양도는 제가 후수라는 취득가액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도가액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추계조사 결정 경정인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쉽게 말해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금액이야.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순서로 봐요. 이 순서. 다음의 순서로 결정하는데 첫 번째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있는 유사매매 사리가가 1순위고요. 두 번째, 그것도 없다면은 혹시 감정평가한 게 있다면 그 감정가액. 없다면은 기준시가입니다. 보통 기억에서 많이 걸리겠죠. 예. 시세대로 팔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과세관청에서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괄양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령에 대해서 소득세법 100조에 나와 있는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랑 건물을 한 번에 함께 양도한 거예요.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네요. 불분명할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왜 이런 규정이 있냐면은 토지와 건물이 취득 시기가 다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한 번에 취득 안 하고 별도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나 비과세되는 규정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취득 시기가 만약에 다르다고 했었을 때 공제나 혜택 같은 것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만약에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요. 임의로 조정하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납세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의 조정을 막고자 일괄로 한 번에 팔았을 때 양도가액을 일부러 산정할 수가 없어요. 임의로 산정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안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예,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숫자 계산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한눈에 보는 걸로 감사하게도 이제 제공이 돼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발췌를 했는데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한 번에 6억에 양도한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마침 토지 건물 구축물이 감정평가액이 있어요. 총 5억이에요. 총 5억이에요. 합계가 5억인데 토지는 3억 5천, 건물은 1억, 구축물은 5천만 원을 칠게요. 그럼 토지는 내가 임의로 1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3억으로 신고를 만약에 해봤다고 쳐볼게요. 임의로. 하지만 조정이 돼요. 임의로 안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 감면이나 혜택을 임의로 배분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일괄로 양도했을 때 이 기준으로 양도되는 거예요. 임의로 했었을 때 다시 조정되는데 어떻게 조정되느냐? 전체 판매가액 6억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억 중에서 3억 5천을 포션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1억으로 신고했지만 왜냐? 토지에 있어서는 감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1억으로 만약에 거짓 신고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거는 제 임의로 배분한 거고 법적으로 안분하자면 4억 2천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도 안분하면 1억 2천짜리가 되는 거고 구축물도 3억이 아니고 6천짜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은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무엇일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강제로 안분할 때는 언제냐?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안분하는 거지 구분이 명확하면은 안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분이 불분명한 때가 언제일까요? 백조 3항에 나오는데요.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이 뭐냐면 이제 아까 법적으로 안분한 거 있죠? 안분한 거에 따라 계산한 안분 계산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분기장을 임의로 했지만 법적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은 구분기장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대로 구분기장을 하고 있으면 그 법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30% 따지지 않고 두 번째로 토지랑 건물을 함께 취득했는데 건물을 헐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분할 대상인 건물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분기장을 했다고 해서 분명하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고 법적 안분가액과 30% 이상의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액은 끝났고 이제 취득가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자, 저희가 과세표준을 계산하려고 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또 차감해요.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거주자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취득가액인데 제1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만 인정해요. 취득가액을. 근데 만약에 너무 옛날에 취득했거나 증빙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순서로 가요. 이 순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매매 사례가가 있다면 그걸로 취득가액으로 봐요. 두 번째 그것도 없다 하면은 감정평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거 인정하고 세 번째 그것도 없다 싶으면은 법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각자 다시 제가 강의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강제 적용합니다. 이것도 알면은 좋은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시가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낮게 형성이 돼서 그럼 일부러 임의로 낮게 신고했으면 취득가액도 낮게 해야 된다라고 강제로 보완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 슬라이드 보시면은 취득가액에서 실질거래가액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실질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를 좀 개괄해서 볼게요. 필요경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취득 단계에서 지출하는 거.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 취득가액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이 그림 보이시죠? 뭔가 수리하는 그림이죠. 수리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보유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인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어떤 지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예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란다 샤시 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단계의 지출인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수술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좀 삼으시면 좋은데 신축, 중축 건물의 환산 취득가, 물론 여기도 안 적었지만 이제 감정평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가산세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환기시킬게요. 우리 지금 취득가액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대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이에요. 실지거래. 근데 이게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뭐였죠? 1순위가? 네, 매매 사례가죠? 그 다음에 뭐였죠? 감정평가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환산 취득가예요. 그때 얘네 둘을 적용할 건데
그 부동산의 대상이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물일 경우에는 얘 두 개를 함부로 쓰면 또 안 돼요. 아무 때나는 아니고 조건은 있는데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데 요건은 있어요. 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는데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감정가액이랑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5%만큼은 가산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왜 생긴 규정이냐면 우리 실질거래가액이 대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증빙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증빙을 안 갖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증빙을 구축하고 얼마 오랜 시간이 아닌데 이 실질거래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정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규정,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아무 때나는 아니고 신축하고 증축하는 건물인 경우고 감정평가나 환산가액을 5년 이내 양도하는 데 적용한 경우에요. 5년 초과해서 했으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산세는 산출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어요. 만약에 양도 차익이 빵원이었어요. 그럼 세금은 없겠지만 가산세는 나와요. 왜일까요? 나와 있지만 그 기준이 산출세 기준이 아니고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동산, 주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데 실질거래가에 안 쓰시면 이런 가산세가 나오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시다면요. 예. 다음으로 이제 필요 경비가 나오는데요. 이제 또 나오죠. 이제 취득가액 계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취득 원가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실제 취득한 매입가액 거기다 취득세 당연히 포함되고 등록면허세 포함되고 기타 부대 비용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개 수수료도 포함되고요. 예. 그리고 법무사님 비용 있겠죠. 등기 비용, 법무사님 비용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경우 뭐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건설을 직접 하거나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흔치 않겠지만 이렇게 원재료비, 노무비, 뭐 운임, 하역비 같은 것처럼 실제 건설에 수행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취득 원가로 인정을 해주고 당연히 취득세도 들어가고 등록면허세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요. 쟁송이 있었다면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과 뭐 화해 비용 같은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더라.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자 상당액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초 약정에 의해서 잔금을 늦게 줬잖아요. 그러면 상대 측에서 이자까지 요구할 거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는 제외고 원가의 이자 상대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하지만 그런 경우에만 그 이자를 인정한다는 거지. 내가 상대방과 계약을 어느 며칠까지 잔금,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자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참조하면 좋은데 만약에 양도하는 그 물건이 사업에 쓰였으면은 뭐 수강하시는 납세자분들께 아시겠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경비 처리가 됐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경비로 한번 뺀 적이 있으면 이거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요. 왜냐면은 이중으로 빼주는 거 방지해야 되겠죠. 이중공제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전 지식으로 아시면은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우리가 취득가의 필요 경비에서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비용들을 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유 단계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구성을 되는지 보시면은 A가 좀 중요해요. A는 뭐냐면 일종의 자본적 지출액의 사전적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적 정의인데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정의,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규정이 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겠고요. C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거나 개량하거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용도를 변경했고, 개량을 했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것들은 이 A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한번 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이 뭐냐면은 증명 서류를 갖고 있거나 또는 통장에서 돈 거래 나간 거 있죠? 이체한 내용. 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증명 서류는 대표적으로 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있죠? 예. 아니면은 면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산서 있죠? 요런 것들을 입증 서류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통장에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본적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시인데 아까 자본적 지출액이 뭐였냐면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말했었죠. 대표적인 예시인데 첫 번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한 거예요. 개조는 가치를 상승시킨 거겠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맞아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랑 냉난방 장치 설치하면 뭐가 올라가죠?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시설 설치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한 거는 내용 연수도 연장시킨 것이면 동시에 가치도 상승한 거겠죠. 그래서 얘도 자본적 지출의 예시가 맞고 이제 다섯 번째 1에서 4랑 유사한 거 당연히 계량, 확정, 증설 같은 경우도 자본적 지출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저희 베란다 샤시, 그 다음에 거실 방 확장 공사비 같은 경우도 가치 상승을 일으키죠. 가치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 철거 같은 경우도 가치 상승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닌 거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인데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단순 경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요소가 뭔지도 한번 보면 좋은데 벽지 교체하거나 장판 교체, 뭐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비용하는 거는 뭐냐면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비용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현금 영수증 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다가구나 이제 단독주택 할 때 옥상 방수비 같은 거 좀 제법 금액이 나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본래 기능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타일 변기 공사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자산 가치를 형성시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켰나 이런 거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 같은 것들도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양도 단계에서 되는 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양도 비용만 마치고 그때도 10분 쉬고 마지막 3단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비용으로 계속 강의 진행할게요. 양도 비용 구성 요약인데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인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신고서 작성 비용 뭐 있죠 이게? 세무사 수수료 있겠죠?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요. 그러면 세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뭐 소개비 이건 뭐죠? 예,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양도 비용으로 경비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을 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세심하게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 취득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는데 이때 만기 전에 양도해서 차손 발생하면은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때도 양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 비용도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입증이 돼야 돼요. 자본적 지출액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증명 서류를 갖고 있거나 인출한 내역을 보여주시면 되는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도 비용이 부동산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업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업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인데 뭐냐면 아까 이제 저가 양도 있었죠. 저가 양도했는데 이건 양도자 기준이죠. 양도자 기준인데 양수자 기준에서는 저가 양수죠. 그럼 이때 취득가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복잡하면 이런 규정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는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례는 동일해요. 아버지가 16억짜리를 딸한테 10억에 판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는 싸게 샀으니 증여세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 증여세가 자녀 취득가액을 올려줘요. 증여세만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증여이익만큼을 올려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가 이 부동산을 팔 때 10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싸게 취득했기 때문에
이 3억만큼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3억만큼을 증여이익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이익이 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특수환경 간에 거래할 때 세금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은 이 증여이익을 취득자한테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번 상기시키거나 나중에 뭔가 의뢰를 할 때 이제 검수를 요청하면은 분명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고가 매입이에요. 비싸졌을 때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아까 사례는 동일합니다. 딸의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파는데 시세는 16억인데 아버지가 딸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싶어서 20억으로 상승시켜서 판 거죠. 이때 딸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득을 얻었죠. 그래서 증여세가 나온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딸한테 돈 지원해줬고 증여세 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 나중에 팔 때 16억으로 파는 16억 취득가액이 아니고 20억 취득가액으로 상승됐으니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 줄어들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주 큰 오산이죠. 아버지 취득가액은 20억을 줬지만 16억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시세대로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 나와 있지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시가 거래대가 차이가 3억과 5% 이상 차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로 취득한 걸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득을 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익 계산 부인 판단에 충족이 되면은 아버지 취득가액은 20억을 줬어도 16억짜리로 나중에 경비로 처리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레벨업까지 했고 지금 4시 1분인데요. 시간상 제가 4시 10분부터 나머지 지금 이 2단원부터 나머지 3단원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